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학교 3학년은 2028 대학 수학능력시험 개편에 따라 처음으로 통합사회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중학교 사회 성취 기준을 달성하였는지 확인하고 상급 학교에서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도 내 중,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모여 학업 성취 체크 중 문항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업 성취 체크 중 문항은 중학교 교육과정 내용을 바탕으로 수능형 문항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전환기 진로 연계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평가지를 풀어보며 고등학교 학습을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중3 4회 학업 성취 체크 중 3회 평가지 문항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입니다. 1번 문항의 성취 기준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도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익명성과 도덕적 책임감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번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제시문에서 기게스는 평범한 사람이었으나 반지를 얻은 후 아무런 제한 없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기에 익명성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도덕적 책임감이 감소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이 가지고 있는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봤을 때 정답은 2번. 익명성은 개인의 도덕적인 책임감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로 볼 수 있습니다. 오답 선지를 보았을 때 4번. 욕구와 당위는 항상 충돌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욕구는 당위에 비추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5번 선지를 보시면 욕구는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로서 개인의 삶을 활기차게 만들고 사회를 발전하는 바탕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선지 자체로는 옳은 말이지만 제시문이 의미하는 바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오답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항입니다. 2번 문항의 성취 기준은 행복한 삶을 위해 좋은 습관과 건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서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을 가꾸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 의지를 함양할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림의 사상가의 이야기를 보면 행복은 자신이 가진 가능성을 충분하게 실현할 때 얻어지며 인간의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성적 활동을 잘 수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인간이 지닌 고유한 기능의 발휘, 즉 이성적 활동을 통해 얻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선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이성적 사고에 기반한 스마트폰 사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입니다. 오답 선지를 보면 5번 특정한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세계관을 추구하였으며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라 보았습니다. 3번 문항입니다. 3번 문항의 성취 기준은 세계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적 가치를 이해하고 지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도덕 문제를 인식하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참여적 태도를 가지는 등 세계의 시민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세계 시민이 갖추어야 할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번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제시문은 나로부터 시작하여 가족, 친구, 그 다음 이웃, 동료 시민, 가장 바깥에는 인류 전체로 보고 있으며 이는 세계 시민을 강조하는 서양의 스토아 학파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입장으로는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이 되는 정신적 가치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4번. 세계 시민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입니다. 4번 문항입니다. 4번 문항의 성취 기준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도덕적으로 성찰하고 평정심을 추구하며 자신의 삶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번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성찰을 통해 죽음과 관련한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신이 진정으로 중시하는 가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적절한 대답을 한 학생은 4번 갑, 을, 정입니다. 병의 입장은 유한성을 극복하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은 틀린 오답입니다. 5번 문항입니다. 5번 문항의 성취 기준은 정부와 시대에 요구되는 도덕적 자세와 책임의 도덕적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고 타인 존중의 태도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 매체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번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는 정보를 바르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고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는 등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함부로 퍼뜨리는 행위를 삼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보기에서 본다면 기억, 사이버 공간에서 접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수용을 해야 하며 리을, 사이버 공간의 개방적 특성상 상대방 동의 없이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니은과 디귿,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항입니다. 6번 문항의 성취 기준은 해안 지형으로 유명한 세계적 관광지를 선정하여 그 지형의 형성 과정을 파악하고 관광 산업이 현지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계 자연유산과 매력적인 자연 경관을 조사하고 그 경관 특징과 형성 과정을 탐구한다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지형 경관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번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는 베트남의 하롱베이로 석회암이 용식되어 형성된 카르스트 지형입니다. 나는 제주도 해안가에서 볼 수 있는 현무암 주상절리입니다. 주상절리는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됩니다. 두 지형 모두 수려한 자연 경관을 지니고 있어 관광 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항입니다. 7번 문항의 성취 기준은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을 조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자연재해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번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제시된 카드 뉴스의 내용은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 지각판의 경계에 위치한 지역에서 발생 빈도가 높다입니다. 8번 문항입니다. 8번 문항의 성취 기준은 자원 분포의 편제성과 자원 소비량의 지역적 차이를 파악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을 조사한다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자원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번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A 자원은 석유입니다. 석유는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석유는 서남아시아의 페르시아만 지역에 상당히 많은 양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는 편제성이 매우 큰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등 경제 수준이 높거나 공업이 발달한 국가들이 석유의 주요 수입 국가들입니다. 따라서 문제에 제시된 답안을 확인해 봤을 때
학생이 받을 점수로 옳은 것은 3번, 2점이 되겠습니다. 9번 문항입니다. 9번 문항의 성취 기준은 세계화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 체계가 생산 지역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탐구한다입니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번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와 같은 기업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다국적 기업은 WTO의 등장과 자유무역 확대를 배경으로 성장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은 경영 효율성과 기업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본사, 연구소, 생산 공장 등을 각각의 기능 수행에 가장 적합한 곳에 입지시켜 업무를 분담하는 공간적 분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사와 연구소는 전문 인력이 풍부하고 자본과 정보를 확보하기 유리한 선진국에, 생산 공장은 임금이 저렴한 개발도상국가에 입지하는 경향이 큽니다. 현대 사회에서 다국적 기업은 한 국가의 경제 규모와 비슷할 정도로 세계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에 대한 옳은 설명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항입니다. 10번 문항의 성취 기준은 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조사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평가한다입니다. 따라서 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공정무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번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개념은 공정무역입니다. 공정무역은 저개발 국가의 생산자가 만든 상품을 공정한 가격으로 사고 파는 무역 방식으로 소비자는 생산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급할 수 있고 생산자는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무역 상품은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으며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11번 문항입니다. 11번 문항의 성취 기준은 일생 동안 이루어지는 경제생활을 조사하고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활을 위한 금융생활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문항은 예금과 주식, 채권 등에 대한 금융생활의 중요성을 이해하는가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A는 기업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받고 발행하는 거죠. 따라서 주식에 해당합니다. B. 일정 금액의 돈을 은행에 예약 기간 동안 맡겨서 원금과 이자를 받는 거죠. 바로 예금입니다. 예금. C는 정부나 기업 등이 발행하죠. 근데 원금과 이자를 확정하고 그걸 표시해서 발행하는 겁니다. 바로 채권입니다. 주식과 예금과 채권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은 수익성은 높아요. 근데 안정성이 낮습니다. 예금은 주식과 달리 투자한 원금이 보장되죠. 그래서 안정성이 높아요. 채권과 예금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A는 B와 달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것은 보험입니다. 미래 위험에 대비하는 것은 보험이죠. 따라서 기업은 틀렸습니다. B는 A에 비해서 수익성은 높지만 안전성은 낮다. 예금은 A에 비해서 수익성이 낮죠. 그리고 B는 A에 비해서 안전성이 높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B는 A와 달리 투자한 원금이 보장된다. B는 A와 달리 예금은 주식과 달리 원금이 보장된다. 맞는 이야기죠. B와 C는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예금과 채권 모두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지읒과 리을 5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항입니다. 12번 문항의 성취 기준은 정치 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치 주체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번 문항은 따라서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치 주체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정당, 그리고 이익집단, 시민단체 모두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맞는 말입니다. 오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현재 정당의 특징만 들어갈 수 있겠죠. 네, 나이는 특수익을 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이익집단입니다. 따라서 이는 틀렸습니다. 나 공익을 추구한다. 공익을 추구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이익집단이 아니죠. 나는
시민단체. 바로 시민단체에 해당합니다. 나이는 지금 정당만 들어가 있으므로 이것도 아니겠죠. 다 선거에 후보자를 출마시킨다. 이것은 정당의 특징에 해당합니다. 다 정당이 해당 안 되죠.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다 정치적 책임을 진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정당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항입니다. 13번 문항의 성취 기준은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태도를 비교하고 다른 문화들을 이해하기 위한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문항에서는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태도를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기에 있는 이 태도는 특정 집단의 문화가 보편적이고 우월하게 여겨질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하는 태도입니다.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문화를 일등하다고 여긴다. 이것은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문화를 평가한다. 이는 문화 뭐죠? 자문화주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이것은 문화 상대주의에 가깝죠. 4번 자국 문화가 사라질 가능성을 초점에 두고 있다.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5번 다른 문화를 그 사회가 처한 환경과 맥락에서 이해한다. 상대주의죠. 그래서 정답은 2번. 2번은 자문화 중심주의. 14번 문항입니다. 14번 문항의 성취 기준은 국제거래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교육 과정에서 환율이 결정되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4번은 환율의 변동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겁니다. 본 문항에서 환율은 지금 현재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이렇게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1달러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합시다. 근데 1달러가 12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환율은 이런 화폐의 교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1달러가 1200원이 되는 겁니다. 1000원에서 12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1달러를 1000원으로 교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달러를 1200원으로 교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반대로 말을 하면 1000원을 1달러로 교환해야 되고 1200원을 1달러로 교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환율이 오르게 된다면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원화 가치는 하락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환율이 오르게 되면 1달러에 1200원이 됐다는 의미는 1달러의 가치,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이야기고 반면에 이 원화의 가치는 하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수출품의 가격 경쟁이 높아지겠죠. 따라서 수출이 유리해집니다. 쉽게 생각하면 1달러짜리 제품을 1200원에 살 수 있죠. 이전에는 외국인들 1달러짜리를 가지고 1000원짜리 제품 샀는데 이제는 1달러로 1200원짜리 제품 살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달러가 만원이 됐어요. 10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1달러로 10만원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훨씬 더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겠죠. 더 가격이 싸진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이 유리해집니다. 또한 환율 상승은 원화 가치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유학이 된 사람들은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1200원 혹은 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 1달러를 교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원래는 1000원이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훨씬 더 부담스러워지겠죠. 그래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의 수출이 유리해진다. 환율이 상승하면 기업의 수출이 유리해지겠죠.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채 상환 부담이 감소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똑같습니다. 원화 환산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채 상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틀렸습니다. 미국의 유학 중인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 부담이 커지겠죠. 리얼 우리나라의 관광을 온 미국 관광의 비용의 부담금이 커집니다. 환율 상승은 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여행 경비가 감소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1달러를 가지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1달러 가지고 1200원을 교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엔 1000원을 교환할 수 있었는데
그럼 더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미국인의 관광객 기업 부담이 작아집니다. 그 정답은 기업과 디귿 2번이 됩니다. 15번 문항입니다. 15번 문항의 성취 기준은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노동권 침해 사례와 구제 방법을 조사한다. 따라서 본 문항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 사례를 분석한 것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제시문에서 가급 사용자가 40세고 17세입니다. 연소자죠. 우리나라 법은 연소자에게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과 당연하게 동일한 최저임금을 보장하고요. 또한 보호자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을은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2번, 을은 비정규직이므로, 현재 비정규직이죠. 휴게 시간을 보장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나라 법은 비정규직도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갑은 을의 보호자와 근로계약을 해야 한다. 아닙니다. 연소근로자도 근로계약을 보호자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갑은 을이 지각을 한 경우 통보 없이 즉시 해고해도 된다. 갑은 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사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30일 이전 서면 통보 후에 해고해야 됩니다. 틀린 말입니다. 5번,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 하루 10시간 근무. 아닙니다. 연소자는 하루 최대 7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고 서로 합의했다면 1시간까지 연장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하루 8시간 근무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번 문항입니다. 16번 문항의 성취 기준은 후3국 통일과 체제 정비 과정을 통해 고려 성립의 역사적 의미를 탐색한다입니다. 고려의 대표적인, 특히 고려 전기의 대표적인 국왕으로는 태조, 광종, 그 다음에 성종, 이 세 인물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는데, 지금 16번 문항의 국왕이 내린 명령을 살펴보면은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서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나라의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라. 그리고 신하의 얘기를 보면은 국왕에게 최승로가 올린 28개조의 개혁안을 바친다. 이러한 대화를 바탕으로 다음 명령을 내린 국왕이 바로 고려의 성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의 성종 같은 경우에는 신하의 말에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유학자 최승로가 올린 시무 28조를 수용을 했다. 이러한 시무 28조를 수용함으로써 바로 유교 사상을 정치의 근본 이념으로 삼고자 했던 대표적인 국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종 같은 경우에는 유교 사상을 정치의 근본 이념으로 삼고 이를 정치 제도에도 반영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렇게 중앙에서는 이성육부와 같은 정치 제도를 마련했고, 그다음 지방에는 주요 지역에 이렇게 목으로 끝나는 기구를 12개를 설치했는데 이거를 12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12목을 각각 설치해가지고 여기에 누구를 파견했다? 바로 지방관을 파견함으로써 중앙 집권화를 이룩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고려의 성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6번에 성종에 대한 성종의 재위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정답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선지도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후3국을 통일한 것은 고려를 건국한 태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2번,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 것은 바로 고려의 이 대몽항쟁기, 그 중에서도 당시 무신정권기 최후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 3번, 독서상품권 시행은 통일신라 시기 원성왕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면 되고, 마지막 4번, 노비안건법 실시는 고려의 광종
업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어서 17번 문항입니다. 17번 문항의 성취 기준은 선사 문화와 고대 문명의 특징을 탐구한다입니다. 자, 여기서 이 문명이라는 단어의 뜻이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이 문명이라고 하면 바로 인류가 이룩한 물질 혹은 사회적 발전을 통틀어서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고대 문명이라고 하면은 4대 문명을 일컫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4대 문명은 이집트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국 문명, 우리 이 네 가지를 4대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중에서 17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이집트 문명에 대한 설명이고, 자, 이 이집트 문명의 특징으로는 지금 표시한 이집트의 지형적인 특성상 지중해와 홍해로 감싸져 있고, 그리고 이 폐쇄적인 지형을 띠다 보니까 오랫동안 통일 왕국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왜?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방어가 용이했기 때문에. 자, 이처럼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고 그리고 폐쇄적인 지형으로 오랫동안 안정된 통일 왕국을 유지하다 보니 이 이집트 문명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안정적인 생활이 어디에도 이어졌으면 좋겠다. 바로 사후 세계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후 세계, 즉 죽은 뒤의 세계를 믿는 그러한 세계관이 이집트 문명에 자리 잡게 되었고, 이러한 이집트의 사후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사자에서에서 저승으로 간 죽은 사람이 자신의 어떤 죄, 그리고 현실 살아 있었을 때의 모습을 심판받는 모습이 바로 이 사자에서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집트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바로 4번. 다들 알다시피 이 이집트에서는 왕을 태양의 신의 아들로서 뭐라고 불렀다? 바로 파라오라고 불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이 문제를 푸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4대 문명의 각각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꼭 비교하고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나머지 선지를 보면서 각각 어떤 문명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구라트 건설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설명이고, 2번 쐐기 문자 또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 3번 넓어진 영토를 봉건제로 다스린 나라는 바로 중국에서 바로 주나라입니다. 그 다음 원주민을 지배하기 위해 오늘날에도 존재한다고 하는 바로 카스트 제도를 만든 곳은 바로 인도 지역의 바로 인더스 문명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항 4대 문명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어서 18번 문항입니다. 자, 18번 문항의 성취 기준은 유럽과 아메리카의 시민혁명과 국민국가 형성 과정을 이해한다입니다. 우리가 앞선 회차에서 유럽, 아메리카의 시민혁명, 그 중에서도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배웠다면은 이번 18번 문항에서는 국민국가 형성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는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와 독일이 통일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8번 문항은 독일의 통일과 관련된 인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독일이 통일을 이룩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냐? 바로 여러 나라들로 쪼개진 채 연방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이때 그 연방을 구성하고 있던 나라 중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바로 프로이센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처럼 프로이센 등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있던 독일 연방 국가가 당시 프로이센의 총리였던 바로 이 사람, 바로 비스마르크를 중심으로 독일의 통일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시 프로이센의 총리였던 비스마르크는 어떤 내용을 주장했냐? 바로 현재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즉
독일의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프로이센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바로 군비가 중요하다. 즉,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과 혈, 피에 의해서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강력한 군제 개혁을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프로이센의 총리 비스마르크의 정책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철혈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을 중심으로 프로이센이 강력한 군대와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하게 되면서 마침내 독일의 통일을 주도하는 그러한 나라로 우뚝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 독일의 통일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한 인물, 즉 비스마르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바로 3번 독일의 통일을 이끌어냈다. 무엇으로써? 프로이센의 총리로서 철혈 정책을 강조하면서 독일의 통일을 이끌어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선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대륙 봉쇄령을 내린 것은 우리가 앞선 시간에 봤던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고, 그 다음 2번 멀로 선언 같은 경우에는 1823년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멀로 대통령이 더 이상 유럽이 어디를 간섭하지 마라, 아메리카를 간섭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발언을 우리는 멀로 선언이라고 부르고, 자, 그 다음 멕시코의 독립운동에 앞장선 인물은 바로 적어볼까요? 이달고 신부라는 인물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5번 아이티 공화국의 수립을 이끈 인물은 당시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아이티에서 1804년 투생 루베르티르를 중심으로 프랑스에 저항하는 아이티 독립운동이 전개되었고, 그 결과 1804년 프랑스로부터 벗어나는 아이티 공화국이 수립되게 되었다. 자, 그래서 18번도 이 인물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고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19번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항의 성취 기준은 비잔티움 제국과 서유럽 세계의 교회가 사회에 미친 영향과 교권의 변화를 이해한다입니다. 자, 19번 문제를 읽어보면 다음은 중세 어느 교황의 연설이다. 이 연설 직후 전개된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 자료의 내용을 보면은 두 번째 줄 신을 믿지 않는 튀르크인들, 여기서 말하는 튀르크는 바로 이슬람 세력, 좀 더 구체적으로는 셀주크 튀르크를 의미하고, 이러한 이슬람 세력이 크리스트교를 격파하고 당시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로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지의 형제들을 구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신이 그대들에게 내린 토지이다. 그러니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성지를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탈환해서 우리 크리스트교 국가가 차지하자, 우리가 이슬람 세력과 맞서서 싸우자라는 내용이 바로 다음 교황의 연설입니다. 자, 이 연설을 바로 클레르몽 공의회라고 부르고 1095년에 당시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발표한 연설입니다. 그래서 1095년 우르바누스 2세 교황의 연설, 클레르몽 공의회에 있었던 연설로 당시 크리스트교 국가들이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이슬람 세력에 맞선 전쟁이 약 9차례에 걸쳐 아주 장기적으로 약 200년 동안 진행되게 되는데, 이 전쟁을 우리는 십자군 전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군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비뇽 유수의 배경이 되었다. 이 아비뇽 유수 같은 경우에는
당시 교황권이 약화된 그러한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당시 로마의 교황청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교황청이 프랑스 아비뇽으로 이동한, 그거를 아비뇽 유수라고 부르는데, 이 아비뇽 유수는 이 십자군 전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기보다는 이 교황권이 약화가 되면서 훗날 교황청이 로마와 아비뇽 두 곳에 존재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다음 2번, 전쟁 이후 동방무역이 약화되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십자군 전쟁이 서양의 크리스트교 국가들과 동방의 이슬람 세력들 간에 약 200년 동안 전개된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 과정에서 서양과 동방 간의 무역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 그 다음 3번, 전쟁에 참여한 기사의 세력이 오히려 약화되게 되었다. 왜? 이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에는 200년 동안 크리스트교 국가들과 이슬람 세력들 간의 긴 전쟁이었고, 그 과정에서 크리스트교 국가들이 이슬람 세력들에게 굉장히 많이 빈번히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한 기사들의 세력은 오히려 약화되게 되었다. 그 다음 4번, 전쟁을 주도하였던 교황, 즉 십자군 전쟁을 부르짖었던 우르바노스 2세 그 이후의 교황들의 권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십자군 전쟁 과정에서 크리스트교 국가들이 이슬람 세력들에게 빈번히 패배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교황권은 떨어지게 되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 예루살렘 점령에 대한 전쟁인데, 이때 누가 예루살렘을 점령했느냐? 바로 이슬람 세력이었던 오스만 제국, 오스만 티르크가 아니라 셀주크 티르크의 예루살렘 점령에 대응한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다 라는 거. 자, 그래서 19번 십자군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항입니다. 20번 문항의 성취 기준은 조선 후기 사회적 모순에 대한 여러 세력의 대응을 탐구한다입니다. 자, 여기서 조선 후기라고 함은 우리가 2회차에서 배웠었던 임진왜란과 그 다음에 병자호란으로 대표되는 이 양란 이후의 상황을 우리는 이 조선 후기라고 부르는데, 다들 알다시피 이 조선 후기 양란을 거치면서 조선의 정치 모습은 어떠했냐? 바로 붕당 정치의 폐단으로 소위 말하는 서인, 동인, 노론, 소론 이 여러 붕당으로 갈라지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대립하고 다투는, 말 그대로 폐단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정치적인 혼란, 붕당 정치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던 대표적인 국왕 두 명이 바로 영조와 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조와 정조가 당시 붕당 정치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았던 정책이 그 유명한 탕평책입니다. 이처럼 영조와 정조는 탕평책 실시를 통해서 정치적인 안정을 꾀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조선 국왕의 업적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고 있고, 그중 첫 번째 학생은 이 왕은 붕당의 근거지인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다. 그다음 두 번째 학생은 속대전을 편찬해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이 두 학생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조선의 국왕은 바로 누구다? 바로 영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탕평책을 실시한 영조의 업적으로 첫 번째, 붕당의 근거지인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다. 그 다음 두 번째, 법전, 속대전을 편찬해서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당시 민생 안정을 위해서 당시 백성들이 군포를 두 필 납부하던 것을 한 필로 줄여주는 어떤 법을 시행했다? 바로 균역법을 시행하면서 민생의 안정을 꾀한 것이 바로 조선 후기 영조의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번 영조의 업적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2번 이렇게 쉽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선지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과거제 시행은 고려 광종, 경국대전 완성은 조선의 성종, 수원화성 건설은 영조의 손자 바로 정조, 마지막 전민변정도감 설치는 고려 후기 권문세족의 세력을 약화하기 위해 실시했었던 바로 공민왕의 업적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해서 중3 사회 학업성취 체크 중 3회평가지 문항에 대한 설명까지 마쳐보았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이번 설명을 참조하여 개인적으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해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